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15시간 가운데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재출석을 통보했고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 신림동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남성 2명이 다치고 용의자는 숨졌습니다. 용의자 A씨는 빌라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용의자 A씨는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대출 상한액을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에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수 문의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풍선 효과나 전셋값 상승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폭스TV 앵커 출신 로런 산체스의 결혼식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2박 3일 동안 열렸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베네치아 당국의 기대와 함께 지역 주민의 터전을 빼앗는 일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코너는 정치 라이브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습니다. 전문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분들로서 국민들께 성과와 효능감을 보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시면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모두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새 정부 1기 내각이 이제 구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새 정부 1기 내각을 살펴보면 유독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8명이 모두 현역 의원이고요. 그 가운데 7명은 3선 이상의 중진 국회의원들입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여당 중진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겁니다. 자, 어떤 의도일까요? 혹시 고강도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외부 인사를 발탁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의석수를 생각을 해보면 고강도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그 검증을 해야 할 야당 의원 수가 적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청문회 다 통과가 되거든요. 네. 물론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나중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저는 꼭 그 외부 인사 발탁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첫 번째는 뭐냐면 결과지상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계라든지 혹은 관료들은 굉장히 더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관료 출신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소리 안 하겠다는 얘기나 비슷해요. 네. 그렇지만 의원 출신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내각에 있는 건 그 다음에 어떤 점프를 위한 과정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대권이라든지 아니면 아하. 또 지방선거에서의 뭐 광역단체장 등등 자신이 3선 이상이면 사실 그렇게 다른 어떤 꿈도 한번 꾸어봐야 되는데 네. 그것을 하나의 어떤 자격으로 한다면 결과가 꼭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결과지상주의나 혹은 보안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사실은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대개 당시 야당 의원들이나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와 국정 철학을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많이 고려되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이 없다는 점, 정권이 출범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 인수위로 시작해서 인수위 없이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5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건 약간의 핑계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내각 인선을 뭐 단순하게 한두 가지 이유로 정하지는 않았겠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를 여쭤본 거고요. 사실 정권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이 장관 임명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이게 더뎌질수록 내각 구성이 더뎌질수록 나라 살림도 계속 미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불패라는 신화처럼 아무래도 좀 통과가 쉬운 의원들을 또 전진 배치한 게 아니냐.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배치도 포함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중 포석 중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의 채비용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입각을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선수가 쌓일수록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자체의 후보군으로 또 분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고, 정성호 의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 그리고 전재수 의원도 부산시장, 여러 이제 거론됐던 인물인 건 맞습니다만 네. 지방선거는 사실상 이 임기 초반에 중간 성적을 매기는 채점을 받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수적으로 승리를 하거나 어떤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어떤 목표로 인재 양성이나 이런 소통, 이런 창구가 되기에는 워낙에 또 본인들의 정치적인 구력이 많은 인물들이고 네. 같은 맥락에서 이 김민석 후보자도 나는 총리직을 내 정치의 마지막이라는 소임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또 6개월 정도밖에 이 대통령실에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개인적인 또 나중에 그 시기가 임박하면 판단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입각에는 큰 요소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정권 입장에서 보면 출발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각 진영을 빨리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현역 의원들을 배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해당 의원들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발판을, 기반을 마련하는 또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방면의 이 복합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요, 대선 패배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청문 정국이 하나의 반전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의원들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전문성도 고려했겠지만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사실상 의원 내각제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제인데 의원 내각제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장관들을 의원을 시켰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조금 더 통과하기가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약간의 술수가 아닌가, 그런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와 인사청문회의 무력화, 정무적 줄세우기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이 아니라 대통령실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불패를 고려한 술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공세도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인사청문회에 나설지도 관건인데요. 그런데 이 실세 정치인과 장관은 정치인 출신 장관은요, 국정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카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달고 내각에 입성한 만큼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현실적인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는, 의원 내각제는 상권 분립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제는 상권 분립 원칙이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 해서 각각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헌법에도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부처의 한 10개 부처 정도가 그대로 지금 하나의 정당의 어떤 의원들이 맡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이루어지는
드느냐? 국정감사 등에서 효율적으로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수당이고. 그렇죠.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떤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그게 길어지자 당시에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네. 그만하십시오 하고 제지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섭섭함을 느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메일을 쓰는데 우리는 동지다. 동지,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근데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사실 검찰총장을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건을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동지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라면 어떻게 각 부처의 어떤 그런 그 독자적인 영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10개 부처가 모두 다 동지로만 이루어졌다 한다면 국정감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그래서 하는 거죠. 어차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들이었고 하니까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 같은 여당 출신이고 또 동료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면밀하게 좀 어떻게 보면 독하게 좀 이 감독하고 이러는 거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물론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니까 발탁이 되셨겠지만 아무래도 배지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장관직을 수행한다. 중간중간에 본인의 지역구 관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그걸 놓을 수는 없잖아요. 놓을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의정 활동에 본인의 이 나라 살림, 본업이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인사를 할 때는 뭐 아주 100% 좋기만 한 인사는 없고 이제 장단점을 다 형량을 해서 헤아려서 최적임자인지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의원들이 많이 이 내각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입법 발의수가 조금 떨어진다거나 이런 뭐 수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이 임기 극초반이고 대한민국의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엄이라고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웠던 국면이 펼쳐졌었고 경제며 외교며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드러났던 여러 검찰의 문제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 개혁의 동력이 있는 초반에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 관료 출신 물론 이제 특장점이 있겠지만 구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가서 정부 부처에 대한 어떤 딱 그립감을 갖고 힘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완수를 해내야 된다. 이를테면 뭐 윤호중 의원도 행안부에서 상당히 큰 이제 중수청이 산하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입법 논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법무부와 조율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의원이고 본인이 사법개혁 특위의 위원으로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율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런 좀 여러 가지 큰 그림 하에 있었던 의원들의 이런 그 장관 임명이 아닌가 생각되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또 특장점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내각에 입각한 분들의 행보에 따라 달려 있겠죠. 자,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낙마자가 발생했던 자리죠. 자, 범여권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민정수석에는 다시 검찰 출신이 발탁됐습니다. 앞서 낙마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요,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권에서 먼저 반발이 나왔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 기획통 출신을 민정수석에 지명을 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나? 많이들 일단 검찰 개혁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지금 봉욱 민정수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일단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각 그 포지션마다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죠. 아까 행안부 말씀을 하셨지만 행안부는 중수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하는 옛날에 검찰청 기능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호중 의원처럼 굉장히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윤호중 의원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아주 저돌적으로 밀어붙인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새로 생긴 중수청을 그렇게 다독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낸다라는 임무로는 윤호중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고 또 정성호 의원은 또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이
축소돼서 공소청이 됩니다. 네. 그럼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기소만 하니까. 그럼 그걸 정성호 의원은 되게 다독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중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서로 그런 조화를 이룬다면 민정수석은 어떤 자리여야 되느냐? 지금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과 공수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를 꿰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기획통이 바로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했기 때문에 네. 검사들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장관이 비검사 출신이잖아요. 비검사잖아요. 네. 그러면 기획통이었기 때문에 그 검사들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뭐 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봉욱 전 차장검사를 임명을 함으로써 보완을 시키겠다. 또 이런 것이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정성호 후보자가 직접 봉욱 지금 내정자를 추천한 것 같아요. 18기, 19기 1기 차이인데 네. 그래서 내가 봉욱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인사를 기획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에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지금 현 정부가 앞으로 이끌어갈 검찰 개편, 검찰 개혁의 주도적인 3대 축입니다.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이 셋의 삼각편대가 이제 공고하게 마련이 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인선으로 검찰개혁을 이룰 삼각편대 진영이 완성이 됐다라고 말입니다. 봉욱 전 대검 차장이죠. 자기 출신이 어쨌던가라고 하는 것에 얽매일 그럴 공직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 국민이 그런 시대 정신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으면 될 것이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지금 채워진 것 같아요. 검찰개혁이 그냥 뭐 팔씨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입법사항인데 그렇지만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거기 봉욱 수석이 있고요. 그래서 정광석화처럼 뭐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 템포 쉬어가고 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이려는 뭐 그런 모양새는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조금 전에 그렇게 평가를 해주었어요.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후보자가 지명이 됐지만 비법조, 비검사 네, 맞습니다. 출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정수석의 네. 기획통, 그리고 검찰로부터 이제 이관될 굉장히 큰 권한이 주어지는 중수청을 담당할 윤호중 네. 후보자. 이게 삼각편대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이제 동의가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의 큰 틀과 청사진은 나와 있습니다만 네. 검찰 조직을 어떻게 보면 다독이고 또 의견도 조율하고 합의도 이끌어내야 되는 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숙제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 있을 때의 뭐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의 조직 생리와 어떤 사정을 잘 모르는 민정수석이 이 업무를 잘 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욱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통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기획 업무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검찰 내부에서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상당히 두터워서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상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도 들어갔던 인물이어서 네. 아마 민정수석은 지금 이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그 방향성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본인의 의사 확인과 어떤 인식을 다 점검한 이후에 낙점된 인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정성호 의원은 비법조인이 아니라 비검찰 출신이라는 맞습니다. 걸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각의 진영이 구부 능선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청문회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신경전을 계속 이어오고 있죠. 이번에는 2차 소환 날짜가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시간 끌기, 수사 방해 행위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의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특검이 장난스럽습니까? 무슨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까?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시오.
윤석열이 출석기일 변경까지 해달라며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근을 요구하는 그 뻔뻔함도 기가 차지만 명백한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특검 수사에 응하는 척하면서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입니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의 다짐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원래 통보했던 2차 소환 일자는요, 오늘이었습니다. 바로 30일.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내란 특검 측은 재반 사정을 다 고려해서 다시 7월 1일로 2차 출석 날짜를 재조정한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면서 의견 조율을 벌이는 것,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만약에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을 하면서 또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 수사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 개시를 하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세 분이나 이미 특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보면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가장 정점에 해서 그 다음에 기소를 하거나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아예 그러니까 지금 준비 기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소환하고 바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를 한 상태에서 다음에 소환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소환을 했잖아요. 그럼 수사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럼 수사를 누가 하느냐? 본인들은 못하죠.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지만 특검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얘기할 때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네. 혹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돈을 들여서 국가 예산을 특별히 들여서 법까지 이외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특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까지 했던 게 미진하고 또는 잘못됐으니까 본인들이 나섰다면 차곡차곡 수사를 해서 소환하면 될 일인데 네. 바로 시작하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하게 했다. 이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불렀을 때는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는 검사 수사 규칙도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이 부분이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던 주된 이유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에 1차 조사를 받았는데 출석한 지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조사 거부가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실제로 신문이 이루어진 건 5시간에 불과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진술 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실은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가 중단된 이유는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형사소송법상. 근데 보도에도 나왔듯이 경찰이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난 28일 1차 소환 당시 오전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돌연 오후 조사를 거부를 했었죠. 오전 조사를 담당했던 특검 파견 검찰인 박창환 총경을 문제 삼은 거였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그러니까 경찰이 왜 조사를 하냐? 특검이 불렀으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지라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특검팀은 결국에 조사관을 검사로 다시 교체했고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차 소환 당시 실제 조사 기간이 이제 5시간밖에 안 됐어요. 네. 15시간을 이 특검에 머물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더 자주 부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5시간 그 서울고검 청사에 머물렀지만 실제 5시간 정도밖에 조사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법리적으로 그 항변이 타당하다면 뭔가 시간을 지체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진두지휘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농단 사건 때. 그러면 특검이라는 건 특별 검사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지만 파견 검사들 오고요. 변호사들 들어가고요. 수사관으로. 경찰에서 파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서를 어떻게 받느냐. 실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네. 경찰이라서 할 수 없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특검 자체를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 또 내가 고발을 한 사람이라서 조사받을 수 없다. 그 논리대로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다 고발 고소해놓고 네. 나 이것 때문에 조사 못 받는다라고 하염없이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즉각적으로 소환 의지를 특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중간에 이제 조정을 한 날짜가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두 번째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이 관건입니다. 특검팀에서는 이 형사소송법상 그러니까 체포영장 발부까지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상황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내란 특검팀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팀도 속도를 내고 있죠. 이틀 후인 다음 달 2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수사 개시 앞두고 있어서 사건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16개의 대상 사건 전부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소환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부분 첫 수사 예상하시나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사 측이 요청할 경우 광화문으로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자, 내란 특검처럼 김건희 특검도 곧장 김건희 여사부터 소환 조사를 할지도 궁금한데요. 김건희 여사 측은 정당한 소환에는 성실하게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 사사건건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거부를 해왔던 윤 전 대통령 얘기를 앞서서 했었는데 과연 김건희 여사 측도 이 소환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이런 부분 또 공개적으로 출석하는 부분에는 동의가 된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공개적인 그 소환을 거부하겠죠, 당연히. 네.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서 공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의 기준이 돼서 뭐 김건희 여사도 역시 공개 소환에 응할 네.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정당한 소환에는 응하겠다라는 표현이 계속 귀에 들어와요. 정당한 소환과 정당하지 않은 소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소환에 있어서 임의수사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의수사가 뭐냐면 어떤 그 소환이나 어떤 조사도 지금 피의자의 자유로운 어떤 의사에 따라서 그 과정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임의수사 원칙이고, 근데 강제수사는 법의 예외성, 예외적인 어떤 부분이 규정되어 있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라 임의수사 원칙, 즉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날짜라든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시간 이런 부분들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똑같이 주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라이브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는 사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많이 왔어요, 출동을. 나와 보니까 편의점 앞에서 한 분이 치료받으시고 한 10분, 15분 뒤에 또 한 명 더 와서
이제 치료 받으시고. 요즘같이 날이 더울 때는 옛 어르신들은 동네 대문, 현관문, 창문도 다 열어놓고 지냈죠. 그래도 전혀 불안함이 없었던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치안 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요즘은요, 이게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흉기 난동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사건이 또 났습니다. 어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도 흉기 난동이 벌어져서 남성 2명이 흉기에 다쳤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용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였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놀라운 건데요. 어제 저녁 8시 40분경에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길거리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휘둘렀던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 초인성을 먼저 누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해자, 이 30대 남성은 이렇게 범행 이후에는 또 투신을 해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행히 어깨나 목 등을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 이 피해자들은 놀라서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이제 구조를 요청했고 실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큰 피해는 없었으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나오니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 사건의 정확한 동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요즘 이상동기 범죄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공공장소,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사건들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집에 벨을 누른 다음에 나오니까 흉기를 휘둘렀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범행 아닙니까, 이런 건? 예, 지금 이제 보도된 대로 이것이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지금 뭐 조사 중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범죄가 저질러졌다라고 한다면 이상동기 범죄이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신림역이라든가 분당 서현역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흉기를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 군중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은 그 빌라에 사는 그 근처에 있는 주민 집을 갖다가 노크를 해서 문을 여는 순간에 그냥 막무가내로 가지고 있던 흉기로 공격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일 아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그 공포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누가 문을 두들기면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문을 열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무 그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현관문 다 활짝 열어놓고 지냈거든요. 모기장만 잘 쳐 있으면 여름에는 굳이 문을 잠그지 않아도 불안한 게 없었는데 이제는 누가 벨을 누르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관악구 말고요. 서울 노원구에서도 대낮 흉기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여성 편의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직원 쪽으로 흉기를 든 손을 뻗어 위협을 합니다. 깜짝 놀란 직원이 뒷걸음질 치고 이 여성이 뭐라고 말을 하자 직원은 담배를 꺼내 건넵니다. 계산대에 흉기를 그대로 둔 채 떨어진 담배를 줍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담배를 몇 갑이나 건네받은 이 여성, 이제는 돈을 요구합니다. 비닐봉투에 돈과 담배를 담더니 편의점을 떠납니다. 뭘 원하시냐고 했더니 담배랑 현금이랑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셔서 담배는 한 10개, 11개 정도 가지고 싶고 현금 2만 원 가져왔어요. 최대한 자극하지 말고 원하는 거 들어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사건 발생 20여 분 만에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교수님, 전 이것도 또 되게 독특한 사건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전 두 가지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첫 번째, 보통 강도라고 한다면 흉기를 들이대면서 꼼짝마 돈 내놔 그러잖아요. 근데 저 여성은 꼼짝마 담배 내놔였고 이후에 돈을 달라고 그런 것도 고작 2만 원 받아갔거든요. 네. 그게 좀 이상하고 특이하고 네. 두 번째로 보통 저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디 숨거나 도망을 가야 될 텐데 20분 뒤에 본인의 집에 있다가 붙잡혔어요. 이 두 가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범행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 여성이 칼을 가지고 이제 그 뭐 위협을 하는 그 모습 자체도 약간 좀 엉성한 그런 느낌이 이제 제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담배 뭐 11갑, 12갑 정도, 그리고 돈 2만 원. 그리고 이제 근처에 자기 집에 있다가 한 20분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단 말이죠. 네. 통상 이제 그 범인들 같은 경우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범죄 경제학적 측면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검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따르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아하. 예컨대 이제 그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서 보면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뭐 총기 같은 거 겨누고 뭐 돈을 갖다 쓸어 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의 흉내를 낸 것 같긴 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런 것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엉성하게 보인다는 아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여성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자기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과 어떤 그 이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가에 대해서 경찰이 한번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전문가 눈으로 보시니까 이 범행 자체가 좀 엉성해 보인다. 다른 이유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군요. 자, 다음 사건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름이 오니까요. 또 같이 찾아온 게 있습니다. 바로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벌레.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이제 학술명은 그런데요. 우리는 러브버그로 더 친숙하죠. 이 벌레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볼까요? 전기 파리채 스파크도 안 켜요. 너무 세서 손으로 막 이렇게 헤쳐야 되고 막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안에도 들어가 버려가지고 징그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자꾸 나서 뒤돌아서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냥 모기약 뿌리고 죽으면은 뭐 실제로 걷어내고 손에도 어머머 놀러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기겁을 합니다. 길 가다가. 그리고 이게 또 날아다녀요. 얼굴에 붙기도 하고 몸에 붙기도 하고. 변호사님도 요즘 경험해 보셨죠? 이 러브버그. 네, 저 여기 채널A 오면서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는데요. 네.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이. 인천의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에 지금 러브버그가 저렇게 층층이 한데 모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거의 재앙 수준의 곤충 사진이다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데 마치 검은색 아스팔트 도로를 보는 것처럼 저렇게 산 기슭이나 그러니까요. 산 계단에 이 러브버그 사체들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북히 지금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이 산을 올라갔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놀라서 도망갈 수준으로 많은 벌레 사체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이 생활 환경에 너무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돌발 곤충 그리고 생활 불쾌 곤충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중국 동남부나 오키나와에서 서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22년 우리나라의 이제 수도권 등지에서 발견돼 오다가 특히 올해 굉장히 많이 목격되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서도 진짜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 러브버그가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견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전문가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요. 요즘은 태풍이 우리나라로 잘 통과하지 않았었죠. 최근에 왔던 태풍들은 다 중국을 관통했었습니다.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중국 남서부 쪽에 보면은 굉장히 물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축사나 이런 데도 많이 잠겨버렸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의 서식처가 없어진 거죠. 기류를 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죠. 뭐 이제 농촌 지역에도 조금씩은 날아가겠지만 그런 네. 곳에서는 원래 곤충들을 많이 보는 지역이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그런 곤충을 접해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개체수가 많고 무리지어서 있고 그러면은 되게 혐오스럽고 불쾌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라오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농촌에도 지금 많이 있긴 한데 수풀에 숨어 있는 것과는 달리 도시에서는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또 더 많아 보이는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불쾌감을 주는 건 어쩔 수 없죠. 정말 저도 약간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좀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골칫거리로 부상하긴 했지만 이게 또 사람한테는 전혀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유익한 익충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자연의 어떤 그 폐 유기물들을 분해해주는 청소자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익충이라고 봐야죠. 사람이나 가축에 질병을 전파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은 나름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병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는 주지 않고 오히려 이 동물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익충이기도 하고 생태계상의 한 개체를 제한하거나 없애면 또 다른 또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살아봐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네, 이해를 해보자면 러브버그 한 대 짝짓기 하는 것처럼 모여다니면서 이런 곤충의 이름도 지어지게 됐는데 이게 살펴보면 성충 시기가 짧다고 합니다. 수컷은 한 3일에서 5일, 암컷은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짝짓기를 위해서 특히 짝짓기 성공률을 높이려면 한 대 이렇게 밀집해서 몰려다녀야 보니 사람들 눈에는 너무 곤충들이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러브버그가 밝은색 옷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옷, 노란 옷 주변으로 많이 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충제를 쓰지 않고도 물만 뿌려도 이렇게 조금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진국들도 이 해충이 아니어도 이런 혐오벌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그럼 방역을 합니까? 물어봤는데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벌레는 익충입니다라고 알리는 캠페인을 더 많이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더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추가로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갑니다. 격투기 선수로 변신한 개그맨 윤형빈 씨 굉장히 놀라운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죠. 은퇴 경기가 지난 주말에 펼쳐졌는데요. 은퇴 경기의 상대는 다름 아닌 먹방 유튜버였습니다. 먼저 윤형빈 씨의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6월 28일에 벤츠와의 경기 은퇴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경기 열심히 잘 준비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트 머니는 전액 정경미 씨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합은 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운동 다녀오겠습니다. 자, 먹방 유튜버 벤츠라는 인물인데요. 엄청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200만 명의 구독자를 거닐고 있고 또 운동 많이 하고 과거 또 유도까지 섭렵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의 격투기 대결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파격적인 공약을 양쪽이 내세웠는데 공약이 싸워서 격투기를 해서 지는 사람은 본인의 유튜버 계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랬다고요.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결국 유튜브 벤츠가 패배를 했는데요. 아하. 그런데 유튜브 벤츠의 구독자 수는 205만 명인데요. 네. 윤영비 씨는 한 2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널 삭제는 너무 가혹한 공약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윤영비 씨가 종합격투기 선수 명단에 올랐고요. 1승 1패의 전적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이 격투기 선수란 것은 아니고 과거 유도 선수로서 이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윤영비 씨를 이기기는 좀 사실상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벤츠가 본인 채널을 통해서 약속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영상 업로드하고 이 마치 채널을 접을 것처럼 글을 올렸거든요. 네. 윤영보 씨가 그렇게는 하지 말고 차라리 이제부터 벤츠 채널에 내 영상을 올리는 거 어떠냐 또 이렇게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아직 지운 건 아니군요. 네, 내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내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워낙 팬들이 많으니까 만료해 주시는 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 경기를 저도 봤습니다. 중계 장면을. 1분 40초 만에 한 방으로 경기가 끝났는데 저희가 그 경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경기 결과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만으로도 정말 당황스럽죠. 뭐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성남시 한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밑그림 보면 저게 지금 화면을 보면 불에 타고 있는 흰색 차량 쪽으로 어떤 사람이 막 뛰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게 어떤 상황인가요, 교수님? 네, 저게 이제 24일 오후 6시 33분경에 경기도 성남시의 그 분당 수서간 그 고속화 도로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그 흰색 벤츠가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룸에서 하얀 연기가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서 갓길에 이제 세우고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불꽃으로 바뀌더니 바로 이제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이제 방음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을릴 정도로 이 불길이 상당히 솟으면서 이제 인근 도로가 한 1km 정도 정체가 됐는데 그때 바로 저게 보이는 저분이 소화기를 들고 나와서 불을 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불을 좀 이렇게 잡고 난 이후에는 갓길 쪽에 있는 3차선 도로 진입을 신호봉을 들고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방관이었다고요? 예, 소방서장을 하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아마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민간 소방 설비 감리 업체에서 근무를 하신다니까 아마 동종 업계에서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소화기를 들고 왔을 때 그쪽에 있는 운전자가 만류를 했다 그럽니다. 차가 폭발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소방관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적절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대형 사고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았다라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장면을요 다시 봐도 영화에나 나오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저런 슈퍼 히어로들이 여럿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애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남성이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선로 한복판에 떨어진 이 남성,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있는데요. 이때 멀리서 기차가 다가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망설임 없이 선로에 뛰어들어 이 남성을 끌어내는데요. 곧이어 빠른 속도로 기차가 지나가고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정말 저것도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진짜 간발의 차이로 저 경찰관이 저 시민을 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차가 달려오는 상황에서 저렇게 남성을 구조한다는 일 아무래도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시애틀의 한 경찰관 에드워드 그리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철도 선로로 뛰어든 남성을 구조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카네기 영웅 메달의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한 영웅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소방서장 출신 그분도 그렇고 저 미국의 경찰관도 그렇고
소방관, 경찰관 이런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DNA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그쪽에 조금 그 특화가 돼 있는 그렇죠. 어떤 그 신념상으로 특화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명감 교육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황 조치에 관련된 어떤 능력들을 또 이제 보유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지체 없이 자기 어떤 행동화로 해서 아하. 이 근육에 이제 배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행동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책임 그 규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소방관 또 뭐 경찰관, 우리나라 경찰관은 아니지만은 전 세계 모든 그 경찰관 그리고 이제 군인 이런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제복을 입은 시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행동이 바로 이제 주저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유명한 영화 탑건의 주인공이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한테 동료한테 이 말을 했던 게 생각납니다. 생각하지 마. 그냥 무조건 몸이 반응하는 대로 움직이라는 그 말이 저분들한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건 라이브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은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자,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요. 금융시장에도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고 또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은 어땠을지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내 연락을 손님이 연락을 이야기하면 계약하면 나가는 거 아니야, 사람. 정책 발표 이후 영업점막 문의가 쏟아졌으며 다음 주 예정된 DSR 3단계 시행과 맞물려 다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기습 발표했죠. 전격 발표했습니다. 유예 기간조차 없이 시행된 터라서 은행 창구에는요, 지금 집을 사려고 대출 생각을 했던 사람들 문의 전화 그리고 문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출 창구가 아주 북적북적이었다고 하죠.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들은 회사원인데 대출 규제 발표가 딱 나니까 내일부터 대출 못 받는다 하니까 반차 내고 대출 창구에 뛰어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요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네. 전격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조금 혼잡스러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는 기존 대출을 이미 신청하신 분들, 이분들이 아직 그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내가 대출 신청한 것이 그대로 나올 것이냐, 이거 이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구로 이제 뛰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대출을 신청하신 분은 허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이 나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그런데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이후로 이제 오늘부터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진 사람 말고 신청해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이번 대책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기는 승인이 떨어지신 분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예, 승인이 떨어지신 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 이제 계획을 잡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팔아서 대출을 받아서 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집을 옮기려고 했었다라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죠. 그런 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은행들의 이제 혼란입니다. 갑작스럽게 시행되다 보니까 전산을 바꿔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대출을 일단 신용이건 그 주택담보대출이건 다 막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혼란이 지금 동시에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은행들은
지금 이 상한 캡을 정액으로 정했잖아요. 네, 6억 이상 예. 대출 못 받도록. 그래서 대출 많이 못 해주니까 은행들은 이자놀이 이제 더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죠. 총 이제 예대 마진을 운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총액 대출,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대출이 많이 나가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입장에서는 다소 은행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것이 네.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싶고요. 한 가지 그렇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영끌 대출을 한다라든지 신용 대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약간의 서로 간의 강약 조절은 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뭐 이 은행 창구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다고 하니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일 텐데 시장 반응 어땠는지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전 한 통이 없고 조용하죠. 조금 조정이 될까 이런 기대감. 매수자 쪽은 매물 없고 찾는 사람도 줄어든 상태. 당분간 지속이 되면 호가가 빠지겠죠. 일단 이번 6억 원 상한 대출을 딱 정하고 나니까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지금 고액의 아파트가 많은 강남은 사실 그렇게 대상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네. 특히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한강 조망권 인근 여기가 아마 집중 대상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의가 완전히 뚝 끊겼다고요 지금? 일단 매수 지금 문의가?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일단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집값이 올라갈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도자가 이제 집값을 결정하고 그것을 싸게 해주느냐 좀 낮춰주느냐라는데 이제 시장은 매수자 위주로 단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을 떨어뜨리면서 호가를 낮추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강남 지역에서는 호가가 뚝 떨어진 뭐 그런 상황도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내가 그 정해진 호가에 사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큼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집값에 따라서 대출 가능의 내 LTV 이제 그 기준을 정했는데 이제 6억이면 내가 어떻게 돈을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마용성이라든지 노동항이라든지 금강구라든지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던 특색 있는 지역들의 집값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들보다는 정중동 상태에서 이것에 미칠 여파를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용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노동항이나 금강구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산층들이 6억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집값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또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들 10채 가운데 7채 이상이요. 이번 대출 규제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4%가 이번 대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 문의도 끊기고 일단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응이 온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가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외곽으로 이제 투자의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서울 외곽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제 원래 이래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풍선 효과는 뭐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조이면 튀어나가고 조이면 새고 해서 이거 주변이 또 뜨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지금 우려가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양상이 과거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과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세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LTV 규제, 그다음에 이번 스트레스 3단계 이런 규제를 통해서 결국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중심 지역의 가격을 못 쫓아가니까 주변 지역으로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내가 6억을 가지고 6억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지역을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 같은 경우 특별한 영향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강남 3구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주변 지역에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죠. 더군다나 이번에 6억뿐만이 아니라 생애 첫 주택 대출이라든지 신혼주택 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다 축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전세든 아니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 외곽 지역, 서울 광북과 이제 저기 금강구 지역 외에도 경기도 지역까지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중대형, 중소형 중심으로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오히려 중소형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풍선 효과 우려만큼이나 지금 걱정되는 게 집을 사고 팔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집 사고 팔지 않고 올릴 수 있는 거, 전세값. 네. 지금 전세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인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지난주 지표를 놓고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 0.03에서 0.04 네. 올랐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0.07에서 0.09로 전세가 상승폭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들이 없다 보니까 입주 절벽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대출이 원활했을 때는 전세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이제 팔거나 회수를 해서 오히려 이제 매매 쪽으로 가셨는데 이제 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올림으로써 내 이제 그 소득을 보전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원래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 집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수준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제는 집값과 전세값이 다르게 놓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6억을 대출을 규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정부처럼 그냥 우리는 공급을 늘릴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신호보다는 그 신호가 잘 먹히지 않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죠. 당장 공급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오히려 전세값이 조금 더 들썩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이번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실수요자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좌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집을 사는 게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렇게 군사 정책 하듯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음 날부터 바로 규제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주택을 실수요자들만 지금 사다리 다 걷어차고 그냥 돈 많이 현찰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집 알아서 자유롭게 살라고 오히려 그냥 그렇게 양극화 이 수순으로 열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번 대출 규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실수요자, 중산층 그리고 이 처음 집을 사는 젊은 층들이 오히려 더 규제를 받게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볼멘 소리예요. 차별을 받는다 이건데 근데 더 특이한 차별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역차별받는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결국엔 우리는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데 힘들어졌는데 외국인들은 뭐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쇼핑에 나선다는 소문이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규제 방안을 놓고 보면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6억으로 제한돼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다 여기에 제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출처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라기보다는 해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도 우리가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대출 같은 경우 다주택자들은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주택이 다른 나라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에 비해서 내국인들이 역차별받는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국부 유출 아닌가요? 우리 부동산의 이 소유주들이 외국인들이 저렇게 막 여러 채 가져도 규제할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사각지대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집을 갖고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올 5월까지 외국인들이 매매한 집이 무려 5천 채나 됩니다. 그 중에서 중국 우린으로 밝혀진 게 3,500건이 되거든요. 이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니겠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출 규제에 지금 집도 사지도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빨리 법안 마련을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 빨리 없애야죠. 자, 오늘 날씨가 궁금합니다.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찜통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더위가 기승입니다. 이번 주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니까요. 바깥 활동 줄이시고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 충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 부근과 강원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남부지방 많은 곳은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될 텐데요. 전국 중 비교적 기온이 낮은 서울을 기준으로 봐도 밤사이 24도 안팎, 한낮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 이상 올라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최고 31도, 체감 33도 예상되고 강릉 최고 35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요. 내일 아침 중북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제외하고는 당분간 장맛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겠지만 꾸준히 습도는 높겠습니다. 에어컨과 제습기로 실내 습도를 낮춰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